당신이 무당이 말한 남자예요? 네, 맞아요. 빨리 들어가요. 저는 오늘 무속인이 정해준 남자와 또다시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남편 몰래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아주 못된 여자처럼 들리겠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랬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한테 물었거든요. 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49 먹은 여자가, 그것도 딸까지 있는 사람이. 그런데 이상한 건요. 그 호텔 문 앞으로 걸어갈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이유가 설렘이 아니라 죄책감과 두려움과 그리고 조금의 그리움이라는 거였어요. 제 이름은 이정희, 서울 변두리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주부이자 마트 캐셔로 일하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은 택배기사로 하루 종일 핸들 위에서 살고 대학생 딸 하나 키우며 간신히 생활비 맞춰가는 그야말로 빠듯한 집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 하루는 오직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오늘 반찬값, 이 세 가지로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남편 얼굴은 늘 피곤했고 딸은 시험이니 취업 준비니 정신이 없어서 제 고민을 털어놓을 구석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무당집을 찾아가게 된 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이유는 거창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숨이 자꾸 턱턱 막히고 가슴이 조여오는 증상이 반복돼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심리적인 것 같다, 우울과 불안 증상이라는 말만 남기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잠깐뿐이지 나아지는 느낌은 들지 않았고요. 그러다 동네 친구 미숙이가 말했어요. 야, 너 그런 거 말야. 병원만 다니지 말고 그냥 한번 굿이라도 받아봐. 사람 팔자는 또 팔자대로 있다잖아. 마음도 좀 풀리고. 평소 같았으면 야, 무슨 무당이야 하고 웃어넘겼겠지만 그때는 워낙 지쳐 있어서인지 어떤 말이든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이 지하상가 끝쪽 허름한 점집이었어요. 작은 방 한가운데에 탱화가 걸려있고 형형색색의 옷들이 걸려있는 TV에서나 보던 그런 공간이었죠. 안으로 들어가자 나이 지긋한 여무당이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도 안 했는데 먼저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가슴 답답하고 숨 막히고 밤마다 잠 안 오지. 약발도 안 먹고. 혼자 우두커니 있다가 눈물 나고. 그 말에 그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눌러놓은 마음을 처음 본 사람이 콕 짚어 말해버리니 그 순간부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 하나로 버티던 와중이었으니까요. 무당은 잠시 눈을 감고 북을 토닥이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연이 하나 있어. 그 인연이 매듭이 안 풀려서 지금도 가슴을 누르고 있네. 특히 아버지 자리에서.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라면서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없거든요. 엄마는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말했고 자세한 이야기는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친척들도 입을 다물었고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제게 늘 빈칸으로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자리요? 내가 묻자 무당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인연이 한 사람 있지. 서로 등을 돌린 채 속으로만 애타는 그런 사이. 그 인연을 풀어야 이 사람 가슴 답답한 게 좀 풀릴 거야. 근데 그 인연이 지금 이 도시 안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쿡 찔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무당은 잠시 더 북을 두드리더니 느릿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호텔이 보여. 크지 않은 비즈니스 호텔. 초입 간판에 파란색 그림이 그려져 있어. 7층 끝에서 두 번째 방. 그 방에 있는 남자, 그 사람이 이 사람 팔자랑 엉켜있는 인연이야. 나이는 70 언저리, 오른쪽 눈썹 위에 옅은 흉터 있고. 이 사람 가슴 속 아버지 자리랑 깊이 연결된 인연이네. 나는 황당하면서도 이상하게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70 언저리, 남자, 눈썹 흉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혹시라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거길 왜 가요? 그 사람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 팔자만 막힌 줄 알아? 저 사람 팔자도 같이 매여 있어. 그 사람은 이미 반쯤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 누구를 애타게 그리워하면서. 집으로 돌아와서도 나는 무당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뒤척이다가 결국 인터넷 지도를 켰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호텔을 찾기 시작했죠. 웃기게도 정말 집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번화가 골목 안에 블루버드 호텔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간판에 파란새가 그려져 있었고 7층까지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호텔이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면서도 발길을 거기서 돌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대고 혼자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내 손이 얼마나 떨리던지 7층에 내려 복도를 걸어가자 정말로 끝에서 두 번째 방 앞에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누군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조심스레 다가가자 그 남자가 돌아봤고 나는 숨이 멎었습니다. 오른쪽 눈썹이 역게 팬 흉터. 무당이 말한 그대로였습니다. 저 실례합니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자 남자는 잠시 나를 뚫어져라 보더니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그 눈빛을 본 순간 낯선 사람인데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피 끓는 젊음이라기보다는 오래 굳어진 회한의 눈빛. 저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남자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정이야. 내 이름을 부르는 그 한마디에 허리가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어릴 적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골 외갓집 마당에서 나를 번쩍 들어 올리며 우리 정이 예쁘네 하던 그 목소리.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사람. 아, 아버지. 입에서 절로 그 말이 튀어나왔고 그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자는 주저앉다시피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서 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이야, 내 딸이 맞구나. 그날 우리는 호텔방 안작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아 마치 서로 유령을 본 사람처럼 한참을 울기만 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그 이후로 제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들락거리게 된 호텔입니다. 남편도 모르는 호텔. 지인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크게 오해받을 그 호텔. 다음 날부터 저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서 야근하게 됐어. 미숙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 좀 같이 가줘야 돼. 작은 거짓말로 시작된 발걸음이 어느새 익숙한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두 번. 호텔 로비를 지나 7층으로 올라가 그 방으로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분명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여자는 분명 딴 남자랑 바람이 났구나. 그런데 웃긴 건 방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건 손 한 번 잡는 것, 손등 한 번 쓸어내리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정이야, 라면은 여전히 좋아하냐? 어릴 적에 네가 라면 말아먹는 걸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릇까지 할아먹어서 내 엄마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아버지는 그런 예시 이야기를 쉴 새 없이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기억나지 않는 것들도 많았지만 가끔은 아득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겨울 시골 마당에서 양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놓고 그 앞에 앉아 제 머리를 감겨주던 큰손. 비 오는 날 빗물에 젖어 돌아온 나를 품에 안고 이불 속에 같이 들어가던 느낌. 엄마는 평생 아버지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집을 떠났고 술에 취해 돈을 탕진하던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릴 땐 그 말 그대로 믿고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컸습니다. 그런데 호텔 방 안에서 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땐 아빠가 너무 어렸어, 정이야. 돈 잘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보증 잘못 서고 순식간에 집이 휘청해버렸지.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유리창을 깨고 내가 울고 너랑 내 엄마라도 지키고 싶어서 내가 일부러 나쁜 놈이 되기로 한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무릎을 쓸어내렸습니다. 너희 할머니가 그랬어. 집 나가라. 그래야 빚쟁이들이라도 포기하지. 내 엄마도 결국 내 손을 놨지. 그 뒤로 찾아가려고 해도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 가버렸더라고.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뒤로 평생 너 생각하면서 살았다. 결혼도 못하고. 내가 누구랑 밥을 먹어도 길에서 아이 울음소리만 들려도 혹시 우리 정이는 어떻게 컸을까 그 생각뿐이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라도 찾아올 수 있었잖아요. 나도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엔 엄마 젊었을 때 모습과 어릴 적 제 사진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이 초등학교 입학식. 멀리서 몰래 봄. 정이 중학교 교복 남색. 웃는 모습 엄마랑 똑같음. 고3 때로 보임. 학원 끝나고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는 거 봄. 그 메모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몰래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내 엄마가 덜 괴롭힐 것 같아서.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빠다 하면 네가 좋아할 거라고 자신이 없었어.
이미 아버지로 생각하는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너 삶 망칠까봐 끝까지 겁이 났지.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인간의 비겁함이자 동시에 비겁함 속에 숨어있는 사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편하고도 간절한 호텔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그런 사정까지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언젠가부터 남편이 제 휴대폰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나가? 마트에서 야근이 그렇게 많았어? 연말이라 그런가 봐. 행사 많잖아. 근데 왜 출근하는 날만큼 화장을 하고 나가? 새로 산 코트도 그렇고.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만큼은 이상하게도 옷을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머리도 한 번 더 손질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설렘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요. 당신 설마 딴 사람 생긴 거 아니지? 남편의 눈빛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있지 다른 남자. 근데 그 사람은 내 아버지야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평생 숨겨온 비밀을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해버리는 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이미 세상을 떠난 엄마를 제가 대신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무슨 소리야. 나 당신 말고 누가 있다고 그래. 나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남편의 의심 어린 눈길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며칠 뒤에 터졌습니다. 그날도 저는 남편에게 마트 야근이라고 말해놓고 블루버드 호텔로 향했습니다. 7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걸어나가는 순간 뜻밖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희 씨. 등줄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택배 상자를 든 채 푸른 작업복을 입고 제 눈과 남편의 눈이 딱 마주친 순간 시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여기가 마트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호텔 복도 7층 문 번호 모든 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때 마침 아버지가 방 안에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정희야, 왜 이렇게 늦? 아버지는 말을 멈추고 복도에 함께 서 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야? 남편이 이를 악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야근 말하면서 몰래 만나던 남자? 나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에도 복도 CCTV, 호텔 직원, 소문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설명을 해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남편의 눈동자는 피가 맺힌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오해하셔도 할 말 없습니다. 다만 이정희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여기 오라고 한 건 다 저입니다. 입 다물어요. 남편이 거칠게 말을 자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변명을 해요? 호텔 늦은 저녁 둘이 같이. 내가 바보로 보여요? 그는 내게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 요즘 들어 화장도 하고 새 코트도 입고 다니려니. 무속인이 정해준 남자라고. 그래서 호텔에 들락거렸다고. 남편은 분명 제 휴대폰을 뒤져봤나 봅니다. 미숙이에게 보낸 카톡 무속인이 그러는데 호텔에 있는 남자 한번 만나보라더라 하고 장난식으로 썼던 문장이 그에게 상처처럼 박혔겠지요. 그 말을 그대로 내뱉는 걸 보니 여보, 그게 아니고 내가 다급히 변명하려 했지만 이미 남편은 들을 귀를 닫은 사람 같았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이 상황 그대로 잊어버리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날 밤 집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남편은 술을 들이키며 소리를 질렀고 나는 울면서도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아버지 얘기를 꺼낼 용기가 끝까지 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 무당인가 뭔가한테 홀려서 이상해진 건 알았어. 근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도 남자고 나도 사람인데 늙었다고 감정 없는 줄 알아?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문틈으로 지켜보던 딸아이 눈빛까지 떠올라 저는 도망치듯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우리는 서로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집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딸은 우리 눈치를 보며 조용히 학교와 알바만 오갔습니다. 그 사이 저는 연락도 못한 채 호텔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희 씨 핸드폰 맞나요? 여기 블루버드 호텔인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708호 투숙객 분이 쓰러지셔서요. 수첩에 적힌 비상 연락처 중에 제일 위에 이 번호가 있어서 지금 구급차 불렀고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가는 동안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하지만 응급실로 뛰어들어간 순간 의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죄송합니다. 하얀 시트 위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아직 전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따지고 싶기도 했고 그래도 고맙다고 평생 몰래 나를 지켜봐줘서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병원 복도 구석에 기대어 울고 있을 때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였어?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들고 나온 가방과 밀려온 보험 문자 그리고 호텔에서 온 전화번호를 추적해 여기까지 온 거겠죠. 그는 시트 위 아버지 얼굴을 잠시 바라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야? 이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버지야. 목이 메어 간신히 그 말을 내뱉었을 때 남편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럼 그때 호텔에서 같이 있던 그 남자가 내 친아버지야. 엄마가 평생 숨겼던 사람. 그 순간 무당집, 편지, 옛 사진, 호텔 복도에서 마주친 첫날의 표정까지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며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조각조각 설명했습니다. 무속인이 말한 호텔과 남자, 눈썹이 흉터, 우리가 나눈 대화, 어린 시절 기억, 엄마가 숨겨온 비밀. 처음엔 남편 얼굴에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는 듯 했지만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나는 당신이 아버지랑 만나던 걸 바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남편의 말에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말하고 싶었어. 근데 나도 정리가 안 됐어. 엄마에 대한 미움이랑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랑 당신. 눈빛 보는 죄책감이랑 다 섞여서 입이 안 떨어졌어. 긴 복도에 우리 둘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당신이 무당집 갔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나 당신 무시했어. 미신의 기대는 약한 사람처럼 보였거든. 근데 나도 한편으론 그 무당 말이 진짜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는 웃으려다 말고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당신 힘든 거 알면서도 택배 일 핑계로 모른 척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가 그 무속인이 정해준 남자란 말을 보고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신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딸이었네. 나만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말은 그 뒤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병원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엄마에 대한 서운함 그리고 남편에게 말을 못한 죄책감을 털어놓았고 남편은 자신의 열등감과 두려움, 나만 버려질까 봐 초조했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장례는 병원에서 소개해준 작은 장례식장에서 조용히 치렀습니다. 양쪽 친척은 거의 오지 않았고 조문객이라곤 나와 남편, 딸, 그리고 동네에서 함께 지내던 몇몇 노인뿐이었습니다.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호텔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버지이자 평생 호텔 복도처럼 어정쩡한 공간에 서 있던 사람이었구나. 염을 마치고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가서 이제라도 말해요. 속으로만 하지 말고. 그의 말에 나는 영정 앞에 서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무속인 말이 맞았어요. 호텔에 계신 아버지 만나지 않았으면 전 평생 이렇게 답답하게 살았을 거예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래도 마지막에라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그동안 호텔에 들락거릴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는데 이제는 조금 덜 미안해도 될까요? 목이 막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러 가는지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무당이든 아버지든 누구든. 난 진실이라면 버틸 수 있어. 거짓말이 더 무서운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도요. 힘들면 숨지 말고 말해요. 나만 약한 사람인 것처럼 굴지 말고. 우리 둘 사이에 어쩌면 처음으로 솔직한 약속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무속인이 정해준 남자와 호텔에 들락거리는 여자의 사연은 결국 불륜도 기묘한 미신도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끊겨버린 부녀의 인연을 세상이 가장 수상하게 오해할 만한 방식으로 겨우 이어붙인 이야기였죠.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깨질 뻔한 부부가 마지막 순간에야 서로의 진짜 상처를 마주하게 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블루버드 호텔 앞을 지나갈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게 됩니다. 저 위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을까?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아버지, 이제 그 호텔은 안 들어가요. 대신 내가 있는 집이 누구에게나 들어오고 싶은 따뜻한 호텔 같은 곳이 되게 해볼게요. 당신이 평생 그 복도에서만 서성였으니 이제라도 우리 집 창문으로 들어와 구경하시라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소문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저 아줌마 무속인이 정해준 남자랑 호텔 들락거렸다더라.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그 호텔 안에서 나는 잃어버린 아버지를 다시 찾았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남편과의 믿음도 다시 붙잡았으니까요.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 내게 그 남자는 수상한 남자가 아니라 너무 늦게 도착한 아버지였고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겨우 받아들인 딸일 뿐입니다. 오늘 영상 속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주인공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여러분만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영감이 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